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올겨울 유난히 눈이 내리지 않으면서 총 적설량이 평년의 28%에 그쳤습니다. 한반도 상공 기온이 예년보다 높게 유지되기 때문인데 눈 대신 극심한 미세먼지를 부르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카풀 시범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일 반대 투쟁을 이어가던 택시단체들도 카풀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미국 시각으로 오는 21일 밤하늘에 슈퍼 울프 블러드문이 나타납니다. 세 가지 천문 현상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진기한 광경이 예상되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취재 기자와 함께 만나봅니다. 많은 수학자들이 도전했지만 결국 풀지 못한 난제로 기록된 리만 가설.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160년 동안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걸까요? 궁금한 S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서울에 첫눈 이후 50일 넘게 눈 소식이 없을 정도로 올겨울은 유난히 눈 구경하기 힘듭니다. 한반도 상공 기온이 예년보다 다소 높게 유지되기 때문인데 눈 대신 미세먼지를 부르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겨울을 일주일가량 앞둔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도심은 새하얀 눈세상으로 변했습니다. 겨울 시작을 알리는 첫눈이었습니다. 적설량은 무려 8.8cm. 첫눈 관측 사상 가장 많은 양으로 이번 겨울 대설의 예고편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겨울로 들어서자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서울은 지난달 12월, 13일과 16일 단 두 차례의 눈이 내렸는데 총 적설량은 2.1cm로 12월 평년 적설량의 28.8%에 그쳤습니다. 최근 10년 내 기록으로는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양입니다. 새해 들어서는 한 차례도 눈이 내리지 않았는데 현재 예보대로라면 이달 말까지 눈이 내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지난달 중순 이후 50일 가까이 눈다운 눈이 없는 셈입니다. 겨울철에 우리나라에 눈이 내리기 위해서는 대륙고기압의 힘이 중요한데요. 최근에는 우리나라 부근 상공의 기온이 평년보다 비교적 높게 형성되면서 하층에 위치한 차가운 대륙고기압의 발달을 지원해줄 수 있는 힘이 약했기 때문에 눈이 내린 날이 적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져도 반짝 한파로 그치면서 눈구름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추위가 힘을 쓰지 못하는 날씨는 미세먼지를 불러왔고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대란의 원인이 됐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온화한 날씨에 대기 정체와 중국발 스모그 영향으로 공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강도는 지난번보다 약하겠지만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경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1명 아래로 떨어지며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96에서 0.97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출생아 수는 32만 5천 명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녀의 수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올해 눈에 보이는 성과로 경제에 활력을 불러오겠다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은 첫 현장 방문 주제로 수소경제를 골랐습니다. 스스로 수소차 홍보 모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힘을 쏟고 있는데요. 수소경제의 기반이 되는 충전소 설치 문제는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지정해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파리 시내 수소차 충전소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수출한 수소 전기차를 직접 타보고 충전소의 안전성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있다는 것에서 이 안전성에 대해서 올해 첫 현장 방문이었던 어제 수소 경제 전략 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파리에서의 경험을 예로 들며 수소차의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수소라고 하면 수소 폭탄을 연상하여 위험하게 여기는 분이 많은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파리 도심 한가운데 수소 충전소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청와대 내부회의에서도 수소차 충전소 확대 방안을 점검하는 등 문 대통령은 데이터, 인공지능과 함께 3대 기반 경제의 한 축인 수소 경제 띄우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차 부분은 내가 완전히 홍보 모델. 수소 경제의 핵심 기반이 될 수소차 충전소 설치 문제는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선정해 풀어가기로 했습니다. 수소차 충전소는 주변 시설과의 안전거리 확보나 토지 임대 제한 등의 규제로 도심 설치가 불가능했는데 기존 규제 적용을 미루고 서울 시내 5곳의 설치를 임시 허가할지 검토 중입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인 오는 2022년까지 전국 310곳의 수소차 충전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이 혁신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초부터 규제 거두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받아보는 모바일 고지서가 앞으로는 세금이나 공과금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활동의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정부가 신속하게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에 들어갔는데 첫날에만 20건 가까이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받아보는 모바일 고지서는 클릭 몇 번이면 확인할 수 있고 우편 배송비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런 편리한 모바일 고지서가 앞으로는 세금이나 공과금에도 적용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신기술을 이용한 상품과 서비스 출시에 걸림돌을 없애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는데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의 모바일 고지서 전송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번호를 신원 확인용 연계 정보로 일괄적으로 바꿔 제공하는 과정이 허용되면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편으로 오는 경우는 중간에 실제로 집에 우체통에 왔지만 뭐 이렇게 버려지는 경우도 있고 문자는 거의 대부분이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도달률 면에서 굉장히 그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버스 외부 광고에 LED 스크린을 이용한 이른바 디지털 사이니지를 허용해달라는 요청과 음식 배달에 자율주행 로봇을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또 시중은행보다 빠르고 수수료도 최대 80% 저렴한 블록체인을 이용한 해외 송금과 폐차 견적을 온라인으로 받고 업체별로 비교할 수도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신청도 접수됐습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첫날 접수된 19건은 다음 달 안에 처리를 마칠 계획입니다. 또 제도 안착을 위해 앞으로 6달 동안은 수시로 안건을 심의 의결할 방침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카카오의 카풀자 회사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풀 시범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풀에 대한 오해로 인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하고 있어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 카풀 베타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지난달 7일부터 카풀 시범 서비스를 운영해왔지만 택시업계가 카풀 문제를 논의할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 조건으로 서비스 철회를 요구하자 지난 15일 잠정 중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 카풀에 반대해 연일 투쟁을 이어가던 택시 단체들이 카풀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합니다. 택시 4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서라도 카풀 해결을 위한 대타협기구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만든 대타협기구 참여가 곧 카풀 반대를 위한 투쟁까지 그만둔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불법 카풀이 폐지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은 계속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창업자인 런정페이가 화웨이는 남의 기술을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런정페이는 어제 광둥성 선전의 화웨이 사옥에서 중국 매체와 만나 화웨이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절대적으로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런정페이는 화웨이 특허 8만 7천여 개 가운데 1만 1천여 개의 핵심 특허는 미국에서 허가받은 것이라며 화웨이의 기술 특허는 미국의 정보사회에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화웨이가 미국에서 이동통신업체 T-모바일을 포함한 협력업체의 기밀을 훔친 혐의로 연방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첫 소식 어떤 건가요? 지난 6일이었죠. 이 태양 일부분이 달에 의해서 가려지는 부분 일식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네. 미국 기준으로 오는 20일 아주 보기 드문 개기 일식 현상이 일어날 예정이에요. 네. 바로 슈퍼 울프 블러드 문이라고 불리는 천문 현상이죠. 오, 슈퍼 울프 블러드 문이요. 일단 이름부터가 정말 묘한데요. 어떤 천체 현상인가요? 슈퍼 울프 블러드 문은 슈퍼문과 울프문 그리고 블러드 문 등 세 가지 천문 현상이 네.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말하죠. 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1월 20일, 그러니까 현지 시각 1월 20일 늦은 밤부터 21일 새벽까지 유럽과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지에서 이 슈퍼 울프 블러드 문을 약 1시간 정도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나사 TV를 통해서 이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 직접 볼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이 슈퍼 울프 블러드 문, 그러니까 세 가지 천문 영상이 합쳐져 있는 건데 우선 슈퍼문부터 설명해 주시죠. 슈퍼문은 달이 평소보다 훨씬 크게 보여서 슈퍼문이라고 부르거든요. 크다는 의미에서요. 네, 크다는 뜻인데 예. 이 달이 지구 주위를 이렇게 공전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원형으로 공전하는 게 아니라 타원형으로 공전을 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달하고 지구 사이가 멀 때도 있고 가까울 때도 있잖아요. 아, 그렇겠네요. 근데 달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울 때 네. 그때 마침 보름달이 뜨는 거죠. 그러면 지구에서 보면은 보름달은 보름달인데 다른 보름달보다 좀 더 크게 보인다. 네. 그래서 슈퍼문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달이 지구와 굉장히 가까워진다 그랬잖아요. 이 슈퍼문이 뜨면은. 네. 그래서 이 달의 인력도 가장 강하게 작용을 해서 이 조수간만의 차도 평소보다 한 19% 정도 더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수 간만의 차이도 차이가 나고요. 그러니까 슈퍼문 정리하자면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달 중에 가장 크게 보이는 달이다. 이렇게 정리를 내릴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울프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울프 하면은 동물 중에 늑대가 떠오르는데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 울프문의 울프는 이 늑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 맞군요. 이제 울프문은 미국에서는 이 새해 첫 달, 그러니까 1월 달에 뜨는 보름달을 말을 해요. 네. 이 울프문 좀 이름이 재미있잖아요. 예. 이 이제 유래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예전에 이제 그 미국의 그 인디언들에서 이렇게 유래된 건데 네. 이 늑대가 야행성 동물이에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막 활동을 하는데 네. 이렇게 굶주린 늑대들이 이렇게 마을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하늘을 보고 막 이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울면 조금 더 소리가 멀리 퍼진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예. 근데 울프가 이렇게 하늘을 보고 우는 게 마치 달을 보고 우는 것 같다. 해서 그때 뜨는 달은 울프문이다. 이렇게 이름이 유래가 된 거죠. 그렇군요. 또 다른 말로 부르기도 한다면서요? 그런가요? 네. 울프문, 뭐 늑대의 달, 울프문으로도 불리고 예. 뭐 올드문, 아이스문이라고도 불려요. 올드문이나 아이스문이라고도 불리는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음력 1월 15일에 뜨는 보름달을 정월 대보름이라고 네. 부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울프문은 미국에서 새해 처음으로 뜨는 보름달이다. 이런 얘기네요. 네. 자, 슈퍼 울프 블러드문 중에서 울프문까지 알아봤는데 이제 남은 건 블러드문이네요. 블러드문은 우리가 개기월식이랑 좀 관련이 있다고 여러 번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블러드문에 이제 블러드는 피를 뜻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달이 이제 마치 피에 물든 것처럼 빨갛게 보이는 데서 이제 우리가 블러드문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 달이 그 지구의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게 이제 개기월식이잖아요. 네. 이 개기월식이 일어나면은 달은 태양의 빛을 받지 못하게 되죠. 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태양빛을 다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이 태양빛 가운데서 파장이 가장 긴 붉은 빛은 지구에 이게 지구를 거쳐갖고 달에 도달이 돼요. 예. 그래서 지구에서 달을 보면은 달이 붉게 보인다. 그래서 이제 블러드문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다른 말로 뭐 레드문이라고도 하고 뭐 저궐 현상이라고도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개기월식으로 인해서 달이 마치 피로 물든 것처럼 붉게 보인다고 해서 블러드문 이렇게 부르는군요. 근데 블러드문 말씀하시니까 블루문이 좀 생각이 납니다. 달이 푸른빛을 띌 리는 없고 이건 어떤 천체 현상을 말하는 이 거예요? 블러드문하고 비슷하게 이제 블루문이라는 게 떠오를 수가 예. 있죠. 근데 이제 블루문은 핏빛으로 물들거나 이렇게 뭐 푸른빛을 띠는 것은 아니고 네. 이제 그 보름달이 그 달의 초에 뜨면은 그 달 안에 한 번 더 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보름달이 두 번 뜨는 경우가 있는데 그
그 두 번째 뜰은 보름달을 우리가 특별히 블루문이라고 불러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달의 공전 주기가 보통 한 달보다는 짧기 때문에 네. 월 초에 한 번 보름달이 뜨게 되면 월 말에 두 번째 보름달이 뜰 수도 있겠네요. 네, 자, 이 슈퍼울프 블러드문 정말 희귀한 천문 현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말 그대로 굉장히 희귀한 천문 현상이면 틀림이 없는 것 예. 같아요. 이게 이제 정확한 계산은 좀 해봐야 나오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번 세기, 21세기에 들어서 슈퍼울프 블러드문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뭐 한 28번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예, 30번이 안 되네요. 그럼 100년 동안 한 28번 보는 거니까 네, 굉장히 드문 현상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슈퍼울프 블러드문은 미국 동부 기준으로 21일 오후 11시 41분부터 예. 관찰할 수 있고요. 21일 오전 한 12시 16분쯤에는 최고 절정에 달할 것으로 그렇군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시간 남짓하네요. 네. 슈퍼울프 블러드문 한국에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나사TV에서 실시간 생중계를 해준다고 하니까 꼭 한번 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도 달과 관련한 소식으로 준비하셨다고요? 중국의 이제 달 탐사선 창어 4호가 네. 인류 최초로 달의 뒷면에 착륙을 해서 뭐 여러 가지 탐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 예, 이런 뉴스 우리가 많이 보도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창어 4호와 관련한 내용인데 이 본문 이걸 설명하기 앞서 가지고 그 문익점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알죠. 문익점. 고려시대에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목화씨를 들여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익점이 이제 그 먼 나라에 가서 예. 이 목화씨를 몰래 먼 나라 모르게 고려에 가지고 와서 자기 장인과 함께 이걸 이제 씨를 뿌려가지고 재배까지 해가지고 국내 이 목화 재배에 크게 기여를 한 인물이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알려졌죠? 네. 이번 그 창어 4호 소식은 이 목화씨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창어 4호가 이제 그 달에 갈 때 그 안에다가 특수한 용기를 하나 싣고 갔어요. 네. 이게 뭐 지름 한 17cm에 높이가 한 19cm 정도 되는 특수 실험 용기를 탁재해 갔는데 이 용기 안에는 이제 지구의 토양과 물 그리고 이제 공기가 들어있었던 거죠. 여기에 더해서 뭐 감자와 목화, 유채의 씨앗이랑 뭐 애기장대와 뭐 초파리, 번데기 등도 같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네. 창어 4호가 이런 걸 가져간 이유는 달에서 어떤 이 식물의 생장 실험을 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네. 그래서 창어 4호는 이 달의 표면에 착륙하자마자 이 씨앗에 물을 뿌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현지 시각으로 3일 오후 한 11시 18분쯤에 이제 지상에서 예. 이 창어 4호한테 물을 좀 뿌려라 그 씨앗들한테 그런 명령이 떨어졌고 이제 창어 4호가 이제 물을 뿌렸던 거죠. 네. 그리고 나서 한 12일 정도가 지난 15일쯤에 중국 연구팀은 이 달 표면에서 목화씨가 싹을 틔우는 데 성공했다.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싹을 틔우는 데는 성공을 했네요. 그러니까 달의 문익점이 어떻게 보면 중국 연구진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 목화싹이 그 극심한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그만 죽어버렸다고요. 근데 바로 그 다음 날이었죠. 이제 15일 날 싹을 틔웠는데 그 다음 날인 16일 날 다시 이제 중국 연구팀이 이 목화싹이 이제 그 혹독한 추위 때문에 뭐 죽었다. 또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이 달의 뒷면은 기온이 170도까지 떨어져요. 밤에요. 네, 밤에는. 네. 그래서 이제 이 중국 연구팀은 이게 아마도 주요한 원인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네. 원래 연구팀도 이 목화싹이 이렇게 오래 살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았어요. 네. 뭐 이런 걸 다 알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연구팀은 달의 밤에 이 밤 기온 때문에 뭐 이렇게 캔에 담긴 생명체라고 할지라도 살아나지는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설명도 했었는데, 근데 다른 기온이 낮에는 영상 한 130도까지 올라가요. 네. 그리고 밤에는 이게 또 영하 한 170도까지 떨어지니까 극과 극이네요. 일교초가 300도 정도가 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특이하게 다른 이 낮과 밤이 한 2주를 주기로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창어 4호가 간 게 밤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밤이 한 2주 동안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그 지구와 다르게 대기가 없어서 이 완충작용을 해줄 수가 없는 건데, 그런데 궁금한 게 함께 가지고 간 다른 식물들 씨앗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다른 식물들 씨앗들은 뭐 씨앗이 이제 싹을 틔웠다. 예. 이런 건 아직 보고되지 않았어요. 아마도 다 실패한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패됐군요. 자, 그러면 혹시 이전에도 우주 공간에서 식물을 재배해본 그런 경력이 있나요? 그런 경력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우주 공간 하면 대표적인 게 국제 우주 정거장이잖아요. 예. 인류가 이제 천체에 띄운 가장 큰 뭐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국제 우주 정거장은 2010년부터 이 식물 생장 실험과 관련한 걸 꾸준히 진행을 해오고 있었죠. 네. 2015년에는 상추를 직접 길러서 시식하기도 했고요. 2016년에는 백일홍 꽃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구와 다른 천체,
그러니까 뭐 달이나 뭐 이런 다른 뭐 해성이나 뭐 소행성, 행성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이런 데서 이런 실험을 한 것은 이번에 창어 4호가 처음이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최초였군요. 자, 그런데 왜 인류가 지구가 아닌 다른 천체 혹은 우주 공간에서 이렇게 식물의 생장 실험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미래 우주 탐사를 할 때 네. 식량을 뭐 자급자족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미래를 대비해서 하는 거군요. 앞서 설명했지만은 다른 지구와 달리 이제 기온 변화가 굉장히 극심한 환경이잖아요.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지구처럼 대기도 없어서 태양 방사선이 이제 그대로 달로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생물이 살기는 굉장히 혹독한 환경이다. 이런 거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이런 극한 환경에서 어떤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을 우리가 좀 알게 된다면 미래에 이제 우리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달은 달이지만 뭐 달로 뭐 화성을 간다고 할 때 그 우주 탐사선 안에서 식물을 재배한다든지 아니면 뭐 달이나 화성에 우주기를 건설했을 때 네. 영화의 그 마션처럼 실제로 거기서 재배를 한다고 했을 때 실제가 될지 그런 거에 좀 필요한 정보를 미리 얻겠다. 뭐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달에서 식물이 자생하기 힘들다는 건 모두가 예상했던 결과였잖아요. 그래도 이 목화 씨가 씨앗 발화에 성공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놀라운데요. 앞으로의 달의 생태학 연구 계속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난히 화려한 토성의 고리들이 45억 년 전 토성이 생길 때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늦은 1억에서 1000만 년 전 사이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탈리아와 미국 등 국제 공동연구팀은 지난해 9월 토성 탐사선 카시니호의 최후 임무인 그랜드 피날레 탐사 자료를 분석해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카시니호가 6차례에 걸쳐 토성과 고리 사이를 통과하면서 지구로 보내오는 전파의 변화를 관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성의 정보와 고리의 질량, 나이 등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토성의 고리들이 1억에서 1000만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 과거에는 고리의 질량이 지금보다 더 컸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연구팀은 그러나 이 토성 고리들이 어떻게 근래의 짧은 기간에 생성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세먼지는 고체 상태로 직접 배출되는 1차 미세먼지와 가스 상태로 배출돼 대기 중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나오는 2차 미세먼지로 구분되는데요. 자동차와 화력 발전, 석유화학 같은 각종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을 줄이면서 2차 미세먼지 등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자동차에서 나오는 질소, 산화물 등은 대기오염은 물론 2차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보도블록과 방음벽 등 도로시설물에 흡착제를 적용해 유해가스와 미세먼지 등을 동시에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석유계 부산물인 피치를 활용해서 다공성 탄소 물질인 흡착제를 개발하고 미세먼지 입자 및 질소 화합물 및 황화합물을 흡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와 함께 화력 발전과 석유화학 공장 등에서 나오는 질소 산화물을 화학 촉매로 활용해 오염되지 않은 질소와 수증기만을 배출하는 기술도 나왔습니다. 질소 산화물은 기관지염, 천식 등을 일으키며 산성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국내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 가운데 70% 정도가 2차 미세먼지로 질소 산화물과 암모니아, 황산화물이 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은 새로운 개념의 화학 촉매 기술로 앞으로 선박과 자동차, 발전소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폭넓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저장 탱크와 분사 장치 등이 필요 없어 간단하게 자동차 등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발전소라든지 제철소라든지 이런 큰 대형 고정 배출원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이러한 촉매가 이제 중심에 들어 있고 거기에 이제 반응기를 해가지고 컨버터를 만든다라든지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배기가스 규제가 강화되고 갈수록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대기오염물질 저감 기술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앞으로는 봄에만 피는 야생화를 겨울에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너도개미자리와 바위 미나리 아제비 등 일부 야생화의 개화 시기 조절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야생화는 보통 4월 말에서 5월 사이 꽃을 피우는데 이 기술을 이용하면 품종 개량 없이도 사계절 내내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국내 야생화가 수입 품종보다 개화 기간이 짧아 정원식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기술을 이용하면 언제든지 야생화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수목원은 개화 시기 조절에 성공한 7여 종의 야생화를 오는 21일부터 서울역에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남과 북이 분단된 지 어느덧 70년이 넘었습니다. 시간의 흐름만큼이나 남북이 사용하는 말도 달라졌는데요. 특히 일상 언어보다 전문 용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하는데 남북의 의학 용어는 얼마나 다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슬픔증과 밀착, 밤 오줌증, 북한에서 사용하는 의학 용어들인데요. 대략 짐작이 가시나요? 슬픔증은 우울증을, 밀착은 휠체어, 밤 오줌증은 야뇨증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단어가 있는가 하면 도무지 알아채기 힘든 용어들도 있습니다. 바로 아이스 중독, 고려약 또는 동약, 홍문이라는 단어들인데요. 아이스 중독은 마약 중독을, 고려약 또는 동약이라고 불리는 이 말은 한약을, 홍문은 학문을 뜻한다고 합니다. 같은 용어라고 해도 서로 다른 대상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응급처치를 1차 치료라고 합니다. 남한에서는 이를 1,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분류된 의료체계상 동네 병원에 해당하는 1차 기관에서의 의료행위를 말하죠. 이렇게 의학 용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 남과 북. 어느새 많이 달라져 버린 남북 의학 용어를 정리하기 위해 남북 의학 용어 사전 편찬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말은 곧 정신이라고 하죠. 통일로 가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이 사업이 수많은 산을 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그동안 저명한 수학자들이 도전했지만 풀지 못했던 리만 가설.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160년 동안 수학계의 최대 난제로 남아있는 걸까요? 리만 가설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효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2018년 9월 24일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수학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곳에서 언론과 세계적인 수학자들의 주목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1966년 수학의 노벨상인 필즈상과 아벨상을 받은 영국의 수학자 마이클 아티아 박사입니다. 그는 160년 동안 누구도 풀지 못한 수학계 최대 난제 중 하나로 꼽히는 리만 가설을 증명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학계에서는 그의 증명법에 회의적인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대체 리만 가설이 무엇이길래 수학 최대의 권위가 있는 상인 필즈상까지 받은 그러한 사람의 시도를 회의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리만 가설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소수에는 아주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규칙성이 존재한다.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0.123 같은 그러한 소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배운 대로 표현하자면 1을 제외한 자연수들 중 1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누어 떨어지는 그러한 수를 의미하죠. 리만 가설의 아이디어는 스위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레오나르트 오일러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는 2, 3, 5, 7, 11과 같은 불규칙해 보이는 소수에도 무언가 일정한 규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수학자들은 소수란 자연이나 우주와 상관없는 불규칙한 숫자의 나열이라며 오일러를 비웃었지만 오일러는 놀라운 발견을 이뤄내게 됩니다. 소수로 이루어진 수의 제곱을 분자로, 그 수의 마이너스 1을 한 수를 분모로 무한히 곱해지는 숫자의 배열을 고안해내게 되는데요. 그리고 자신의 수학적 능력을 이용해 이 숫자의 결과값이 6분의 파이 제곱이라는 하나의 숫자로 표현됨을 발견해냅니다. 전혀 규칙성이 없어 보이는 소수로부터 우주에서 가장 완벽하다고 여겨지는 매력적인 도형인 원을 나타내는 원주율을 끌어낸 거죠. 소수로 만든 식에서 원의 둘레와 지름의 비가 나온다는 소식에 많은 수학자들이 관심을 두기 시작했는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학자로 불리는 가우스 또한 소수에 뭔가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우스는 소수들의 숨어있는 규칙을 발견하는 건 쉽지만 대체 왜 그런 건지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가우스는 소수의 분포와 로그 함수의 상관관계를 밝혀냈으나 증명이 되지 않아 바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1859년 가우스의 제자였던 베르나르트 리만은 소수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가설 하나를 제안하게 됩니다. 리만은 리만 제타 함수라는 오일러의 수식과 굉장히 비슷하지만 제곱을 미지수로 나타내는 아이디어를 통해 오일러의 수식을 함수로 표현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를 이용해 리만은 제타 함수를 실제로 눈에 보이는 입체적인 그래프로 그려보기로 했고, 그래프의 높이가 제로가 되는 지점, 즉 제로점이라고 불리는 점의 위치를 알아봤습니다. 이 제로점이 수학과 과학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값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리만은 제타 함수의 제로점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계산을 거듭했습니다. 애초에 예상은 소수의 배열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소수만으로 만들어진 제타 함수의 제로점도 불규칙할 것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비밀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4개의 제로점이 정확하게 일직선상에 배열되어 있다는 것이 그것이었죠. 한두 개도 아니고 무려 4개의 제로점의 배열.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긴 힘들지 않으신가요? 이 결과를 통해 리만은 어쩌면 아직 발견되지 않은 다른 제로점도 전부 같은 일직선에 배열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추상적으로만 존재하던 소수는 규칙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은 연구와 증명을 할 수 있는 특정한 명제, 제타 함수의 비자명적인 영점들은 임계 직선 위에 존재한다 라는 한 줄의 가설로 재탄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명제는 여전히 증명되지 않는 역사적인 난제로 남아있죠. 소수의 규칙성은 논리적으로 존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리만 가설이 해결하고자 했던 궁극적인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 후 1972년 프린스턴 대학에서 수학자 휴 몽고메리와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슨의 우연한 만남으로 리만 가설 연구는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몽고메리는 제로점이 일직선 위에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제로점 사이의 간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소수의 간격은 불규칙했지만 제타 함수의 0점들은 간격이 비교적 일정하게 나타났거든요. 그는 고민 끝에 이 간격을 나타내는 수식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수식의 양자역학에서 적용되는 이시세계의 운동을 표현하는 수식과 매우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학과 양자역학, 전혀 다른 두 분야에서 찾아낸 각각의 패턴은 놀랍게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리만 가설을 피해온 수학자들의 태도를 크게 바뀌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수를 두고 많은 사람은 창조주의 암호나 설계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수학자의 고뇌의 대상이 되고 있죠. 수학계의 악명 높은 난제로 남아있지만 언젠가는 이 리만 가설이 증명되기만 한다면 원자의 비밀을 포함해서 우주의 비밀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리만 가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설이 밝히고자 하는 수수께끼는 무엇이었는지에 관해서 궁금한 S와 함께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그럼 궁금한 S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사이언스 투데이 페이스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다른 과학 분야에는 있는 노벨상이 수학에는 없죠. 수학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은 바로 필즈상입니다. 필즈상은 4년마다 열리는 세계 수학자 대회에서 40살 이하의 수학자 4명에게 수여하는데요. 작년에 개최됐기 때문에 오는 2022년에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필즈상 수상자가 없지만 젊은 수학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면
대한민국 최초의 필즈상 수상자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